안녕하세요. AI 데이터 애널리틱스 센터의 조미래 매니저입니다. AWS에서도 드디어 이번 리인벤트에서 생성형 AI 챗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파워 어시스턴트, 아마존 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젠다는 개요에서 아마존 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서비스 플랜, 가격을 확인하고 사용자 플랜별 주 기능, 그리고 활용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사용자는 자연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어는 영어만 지원이 되고요. 아마존 큐는 아마존 베드락에 의해 구동이 됩니다. 이 베드락에서는 여러 제너러티브 AI 모델에 기반해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고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고품질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앤 멀티턴 컨버세이션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큐는 미리 학습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현재 대화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용자의 컨텍스트까지 정보로 축적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큐가 오픈 AI처럼 다른 대화형 챗 서비스와 다른 특징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닌 기업의 업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엔터프라이즈 챗 AI 어시스턴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용자로는 비즈니스 전문가, 그리고 개발자거나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플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두 사용자를 위한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는 기업 내 마케팅, 인사, 기획팀 등 모든 내부 직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별 데이터 소스로 큐에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큐는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뿐만 아니라 타 엔터프라이즈 앱을 통해서 메일, 블로그를 작성하고 그리고 헤드라인과 같은 콘텐츠도 다양하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가 혹은 엔지니어와 같이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어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앱과 결합해서 사용하거나 소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퀵사이트와 같은 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더들은 개발자 혹은 IT 전문가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큐 비즈니스의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AWS 솔루션 사용을 위해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코드를 디버깅하는 등 모든 개발적 가이드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큐가 자리한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 콘솔 창을 통해 들어간 아마존 큐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US의 오리곤과 버지니아주 리전만 가능합니다. 콘솔을 통한 아마존 큐 서비스 접근 이외에도 AWS 홈페이지나 콘솔 창에서 어느 날 생긴 이 육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곳을 통한 아마존 큐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마존 큐는 더큐멘트 사이트나 콘솔 내 모든 AWS 서비스의 오른쪽 끝에 붙어 있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IDE 환경에서도 API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아마존 큐와 대화 중 처리된 내용은 사용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버지니아 리전에서 저장이 되어 데이터는 여전히 미국 지역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현재 프리뷰 기간으로 많은 기능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기본 티어로는 시작 가격이 월 $20입니다. 보통 $30로 책정되어 있는 타 업체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빌더 플랜으로는 비즈니스 플랜의 기능을 포함해서 개발자를 위한 기능이 추가된 것인데요. 월 $25에 제공이 됩니다. 현재는 프리뷰 기간으로 아마존 큐의 대부분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은 테스트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기능과 장점입니다. 비즈니스 사용을 위한 용도로 아마존 큐의 애플리케이션 구성은 두 단계만 거칩니다. 첫째, 조직 정보의 설정 정보를 구성하고 둘째, 비즈니스 데이터의 소스로 사용되거나 아마존 큐와 연결할 서비스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총 40여 개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소스들은 모든 데이터를 인덱싱하여 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이름, 조직,
구조와 같은 모든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젠 AI를 사용해서 의미론적 정보의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벡터 임베딩의 캡처를 통해서 관련성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정보를 소스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에 염려가 될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IAM 설정과 베드락에 내장된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와 사용자 접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는 IAM 설정으로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을 제한해서 자신에게 허용된 콘텐츠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소스의 보안을 강화하고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락 기반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아마존 베드락에 구현된 제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을 강화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사용자 입력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타 모델 공급업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AWS의 KMS를 사용해서 암호화 키를 관리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 혹은 데이터 저장 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IT 전문가를 위한 플랜의 주 기능 및 특장점입니다. 아마존 Q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코드 분석, 개발 프로세스 최적화에 초점이 된 코드 어시스턴트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17년치 이상의 AWS 문서와 수많은 예제를 학습해서 AWS에서 프로그램을 구축, 배포, 유지 등 어느 단계에서도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젠 AI 기반으로 소스 간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짧은 시간 내에 코드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코드 설명, 코드 디버깅뿐만 아니라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트러블 슈팅도 가능합니다. VS 코드에서의 아마존 Q 사용 화면입니다. 이렇게 IDE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아마존 Q를 사용해서 개발 중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질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소스가 어떤 개발건인지 요약도 가능하고 특정 소스 구간을 선택해서 기능에 대한 설명과 작동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 람다 혹은 EC2 같이 AWS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및 IT 현업에서의 활용성입니다. 아마존 Q가 특정 앱 혹은 AWS 서비스에 내장된다면 더욱 서비스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여러 엔터프라이즈 앱에 아마존 Q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아마존 Q를 슬랙에 연결하면 업무 중 동료와의 대화 도중에서도 비즈니스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Q에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태그를 지정해서 질문을 입력하면 Q는 답변과 동시에 참고한 설명서 혹은 블로그로 연결되는 관련 링크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슬랙과의 통합으로 아마존 Q의 데이터 분석 기능에 대한 접근이 더욱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 커넥터는 콜센터 관리 솔루션인데요. Q는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소스를 탐색해서 상담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상담원이 취해야 할 말이나 조치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상담원은 자연어를 통해서 생성된 응답 정보에 대한 근거 링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는 AWS의 완전 관리형 BI 서비스인데요. 이번 달 판매량이 대리점별로 어떻게 돼? 라든지 쿼리가 아닌 자연어를 통해서 원하는 통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렌드에 대한 원인이나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도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대여가 가능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서플라이 체인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상황별 현업, 수요 계획을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앞으로 아마존 Q를 도입할 예정이고 제공된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 원인, 조치에 대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드 카탈리스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AWS 서비스인데요. 사용자가 아마존 Q에게 코드 카탈리스트에서 발생한 특정 이슈를 할당하면
아마존 큐는 해당 이슈의 제목과 설명을 분석하고 관련 리포지터리의 코드를 검토를 합니다. 그 후 아마존 큐가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면 해결 방안을 반영한 코드 변경을 초안으로 준비를 하고 이 초안을 풀 리퀘스트로 제출까지 합니다. 아마존 큐를 통해서 개발 과정을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 개발자들이 기술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더 신속하게 찾아내고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 휘스퍼러도 제너러티브 AI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개발자가 타이핑한 소스의 컨텍스트를 유출을 해서 필요한 소스를 제안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스는 자동 완성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구문을 분석해서 소스의 개선 상황을 주석으로 달아주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큐를 통해서 코드 설명을 받거나 코드 디버깅 수행, 최적화를 통해 코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큐와 함께 사용하면 코드 휘스퍼러를 더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개발을 훨씬 더 빠르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드 휘스퍼러는 아직 서울 리전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소스에 대한 쉬운 접근과 동시에 AWS 서비스에 대한 많은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얻어갈 수 있다 보니 개발자로서 그 효용성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업무뿐 아니라 개발자의 학습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AI 데이터 애널리틱스 센터의 조미래 매니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앱 개발을 촉진시켜주는 아마존 베드락 신규 기능 소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메가존 클라우드 AI 앤 데이터 애널리틱스 센터 최승현 매니저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뜨거운데요. 사용자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11월 27일부터 진행된 2023년 리인벤트에서 베드락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신기능에 대하여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베드락이란 어떤 서비스인지, 두 번째, 멀티모델 임베딩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합이 가능한 타이탄의 신규 모델은 어떤 것인지, 세 번째로 더 정교해진 응답 제공이 가능해진 새로운 클로드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번째로 내부 회사 데이터 소스에 근거한 정확성 높은 응답을 제공 도와주는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방지에 도움을 주는 신기능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마존 베드락이란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서 편리하게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서 2023년 4월 출시된 베드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선택하여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락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외에도 생성형 AI를 구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드락은 서버리스 경험을 통해 빠르게 시작하고 사용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자신의 데이터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를 쉽고 안전하게 통합 및 배포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베드락은 고성능 파운데이션과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락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I21랩스에서 제공하는 주라식 모델의 경우에는 질문 답변, 요약, 텍스트 생성 등의 작업에 대한 지침을 따르는 데 강점이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지금 베드락에서는 주라식2 울트라와 미드 두 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탄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로 텍스트 생성 및 분류, 질문 및 답변, 정보 추출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과 개인화 및 검색을 위한 임베딩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락에서는 타이탄과 관련해서 5개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탄과 관련해서는 추후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트로픽에서 제공하는 클로드는 헌법적 AI 및 무해 훈련에 기반한 사려 깊은 대화, 콘텐츠 제작, 복잡한 추론, 창의성 및 코딩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번 리인벤트 키노트에서 아담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회사의 모델이며 현재 4개 유형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법적 AI란 최근 등장한 용어로 AI의 문제를 인간이 피드백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 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스스로 개선하는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코이어에서 제공하는 커맨드 모델 2가지 유형 및 인베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들은 프롬프트 기반으로 비즈니스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텍스트 기반 모델입니다. 이 외에도 고품질 비주얼 디자인을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대화용 사례에 적합한 파인튜닝 모델과 라마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멀티모달 인베딩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합이 가능한 타이탄의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타이탄 멀티모달 인베딩 모델은 기존의 한 가지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인베딩하여 검색할 수 있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텍스트와 이미지 조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면 이미지와 최대 128개의 짧은 영어 컨텍스트를 인베딩으로 변환하여 데이터 간의 의미론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모달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멀티모달은 멀티와 모달리티의 합성어로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란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인베딩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도록 잘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이탄에서 제공하고 있는 5개의 모델 중에 이미지 제너레이터 모델을 제외한 4개의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탄 인베딩과 타이탄 텍스트 익스프레스 모델은 약 8,000개의 최대 토큰 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컴팩트한 모델인 타이탄 텍스트 라이트는 약 4,000개인 토큰 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사 요약이나 글쓰기와 같이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이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제공하는 타이탄 멀티모달 인베딩은 텍스트 토큰은 128개의 짧은 문장이지만 이 모델은 이미지 검색이나 추천 및 개인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델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더욱 정교해진 응답을 제공해주는 클로드 2.1 버전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클로드 2.0 버전과 다르게 2.1 버전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토큰의 양 2배인 약 20만 개로 컨텍스트 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만 개 토큰은 약 15만 개의 단어와 약 문서로 5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양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토큰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량의 콘텐츠 또는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어 요약, Q&A, 추세 예측, 여러 문서 비교 및 대조 등의 작업에 수행 가능합니다. AWS CEO 키노트 때 안트로픽의 CEO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LLM 모델에서 환각 비율 감소와 윤리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클루드 2.1 버전에서 보다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환각이란 컨텍스트에서 제공된 학습 데이터에 상관없이 LLM 모델에서 직접 믿을 수 없거나 터무니없는 응답을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락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루드 모델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특징은 이번 출시된 클로드 2.1 버전의 최대 토큰이 20만 개이며 오답률 및 환각률 감소로 인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컨텍스트 토큰 수가 증가할수록 오답률이나 환각률이 감소하는 걸까요? 컨텍스트 창이 클수록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 내 학습이라고 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하는 기능이 향상되고 프롬프트 입력으로 더 많은 예제를 제공하여 LLM이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클로드 인스턴트
1.3 버전, 2.0 버전과 다르게 2.1 버전의 클로드 모델에서는 해당 지표들에 대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베드락에서 업데이트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데이터 소스에 근거한 정확성 높은 응답 제공을 도와주는 널리지 베이스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는 회사 내부 데이터 소스에서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트에게 맥락이 맞는 정보를 더 제공하고 레그를 통해 더 관련성 있고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도와줍니다. 내부 데이터 소스의 경우 S3 데이터 위치를 지정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자동으로 문서를 가져와 블록을 나누고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널리지 베이스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그 API를 사용하여 널리지 베이스에서 쿼리하고 검색된 정보로 응답을 생성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널리지 베이스를 베드락 에이전트와 연결하여 에이전트에서 레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검색 API를 사용하여 널리지 베이스에서 직접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 정의 오케스트레이션 흐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널리지 베이스를 활용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공되는 프롬프트를 보강하고 사용자는 응답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텍스트를 검색하여 추가 정보를 찾아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널리지 베이스와 에이전트 관련하여 리인벤트에서 관련 세션을 들었습니다. 세션에서 설명됐던 것처럼 베드락 에이전트와 널리지 베이스를 함께 사용하여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경우 에이전트는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소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대화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널리지 베이스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를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세이프가드 위드 가드레일 기능은 이번 2023년 리인벤트에서 프리뷰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드레일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드레일은 회사 정책 및 원칙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보호 기능이 구성되어 있지만 가드레일을 통해 추가 제어 계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튠 모델과 베드락 에이전트 그리고 모든 LLM에 가드레일이 적용 가능합니다. 주요 제어 기능으로는 첫 번째 거부된 주제입니다. 거부된 주제란 자연어 설명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주제 세트를 정의하고 이후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응답을 방지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드레일의 경우 프리뷰 상태로 일부 리전에서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WS 블로그 내 관련 이미지를 참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 필터입니다. 컨텐츠 필터는 증오, 모욕, 성적, 폭력 카테고리에 걸쳐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임계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터 강도를 높일수록 더 강도 높게 설정되며 가드레일을 통해 책임감 있는 AI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락과 관련된 다양한 신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베드락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생성형 AI 개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 앱 개발을 촉진시키는 아마존 베드락 신규 기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시프트 신규 업데이트를 통한 효과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메가존 클라우드 SA 김병주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리인벤트 기간 중 업데이트된 레드시프트의 신규 기능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적합한 신규 기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New, 프리뷰, GA 순서로 발표드리며 발표 내용은 총 9가지로 AWS 글루 컬럼 레벨 스태티스틱부터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의 GA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각 장표들과 장표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순서로는 새롭게 출시된 내용부터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내용으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글루 컬럼 레벨 스태티스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글루 컬럼 레벨 스태티스틱을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 컬럼 레벨 스태티스틱은 기존에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글루 테이블에 대하여 컬럼별, 민, 맥스, 널, 카운터 등과 같은 정보들을 테이블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기능인 인터그레이션 글루 컬럼 레벨 스태티스틱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글루 카탈로그의 정보를 활용하여 쿼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쿼리는 글루 카탈로그의 스테이터스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쿼리 플래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입력이 어려웠던 통계 정보도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과 후의 결과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쿼리 결과가 글루 스태티스틱가 적용되기 전, 아래의 쿼리 결과가 적용 후의 결과입니다. 익스플레인 쿼리 결과만 보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가져오는 로우스가 줄어들었으며 최종 코스트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사용자는 레드시프트에서 S3를 이용해서 쿼리를 할 때보다 빠른 속도로 쿼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보다 반응성이 빠른 BI를 위해서는 데이터 레이크 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는 패턴이 다소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되는 S3 연계에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내용은 메타데이터 시큐리티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레드시프트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정보, 사용자, 스키마, 테이블 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하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해당 신기능을 출시하였으며 해당 업데이트 내용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드시프트에 더욱 세밀한 메타데이터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제 권한이 있는 테이블 스키마만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VV 언더바와 같은 네이밍의 메타데이터 테이블에도 해당 권한에 따른 표시가 적용됩니다. 왼쪽은 해당 메타데이터 보안을 적용하고 DBA 롤과 테스트 롤을 비교하여 SVV all tables를 쿼리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유저가 테스트 스키마의 테이블에 권한이 없기에 메타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뷰 기능들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Incremental Refreshable Materialized View on Data Lake Tables라는 기능입니다. 혹시 레드시프트의 MView라는 기능을 아시나요? 이미 MView라는 이름을 듣고 몇 분들은 짐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오라클에 있는 MView 기능과 다소 비슷한 기능으로 뷰 테이블을 실제 물리적인 테이블로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기존의 CDC 혹은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분석하고 싶은 고객들이나 물리적인 테이블로 보관하기에는 자동화 로직이 필요하고 BI 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하고 싶은 고객사 분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기존의 S3에 대한 데이터 증분을 지원하지만 지원 범위가 오픈 파일 포맷인 파퀘, ORC뿐만 아니라 아이스버그에 대한 증분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두 번째, 해당 MView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한 데이터를 접근할 때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의 오픈 테이블 포맷 데이터들을
보다 빠르게 표시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레드시프트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쿼리 속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속도가 개선되었으며 앞서 설명드린 엠뷰, 글로테이블 스태티스틱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더 빠른 데이터 레이크 쿼리를 지원합니다. 혹시 레드시프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콘솔에 들어가셔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사용해 보세요. 현재 300불 정도의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데이트 내용은 일부 고객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관심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 다이멘셔널 데이터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은 레드시프트를 이미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익숙할 수도 혹은 아직은 안 익숙한 주제인 소트키에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레드시프트는 인덱싱이 없고 큰 파일화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인덱싱이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당연히 인덱싱이 없으면 데이터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꺼내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찾을 때 인덱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은 매우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레드시프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트키이며 두 번째는 디스트키입니다. 앞선 예시로 만약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고 한다면 레드시프트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읽기보다는 해당 정렬된 기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읽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정렬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소트키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가지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테이블들의 소트키를 지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레드시프트는 사용자들을 위해 새로운 업데이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시프트는 이제 자동으로 알맞는 소트키를 추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주 사용되는 쿼리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는 하나의 소트키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소트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해서 기존 테이블의 쿼리 러닝 타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AWS의 내부 테스트 결과로는 소트키를 지정하지 않은 테이블에 비해서는 74%, 하나의 소트키를 잘 적용한 사례에 비해서 40% 이상의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려지는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마스킹은 기존에도 지원되었던 레드시프트의 나름 좋은 기능들 중 하나였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보여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다른 법규로 인하여 사용자 혹은 관리자는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 및 비식별화가 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킹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이슨 파일 포맷과 비슷한 레드시프트 슈퍼 타입의 데이터 마스킹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 연산자나 함수를 통해 데이터 마스킹 및 변환하여 원래 데이터 손실 없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슈퍼 타입에서 지정하는 필드 데이터 형식을 부여하여 타입 캐스팅을 보다 폭넓은 변환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제이슨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객은 정말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나 클릭스트림 데이터 같은 경우 페이로드가 제이슨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많은 이벤트들이 제이슨 형태로 생성되는 만큼 매우 필요한 기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프리뷰의 마지막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마지막이 될 프리뷰 업데이트 내용은 바로 멀티 데이터 웨어하우스 라이트 스루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기능입니다. 레드시프트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데이터 쉐어링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 쉐어링은 만약 중앙 집중화되었지만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레드시프트 중앙 DB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데이터의 이동 혹은 복사 없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받음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기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아서 보고하는 레드시프트와 그러한 데이터를 배치로 처리하는 레드시프트를 서버리스로 구축하는 등 인프라의 사용에 있어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쉐어에 데이터 편집 권한이 추가됨으로써 사용자는 폭넓은 권한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각자의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대한 쓰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메인 클러스터에 대한 변경, 그리고 그 변경으로 인한 서브 클러스터의 변경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리 피로도가 적어집니다. 당연히 이를 통한 비용 효율성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기능으로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에 모으기가 좀 더 쉬워지고 여러 팀들의 하나의 레드시프트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기능들은 기존의 레드시프트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기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B 부서는 A 부서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관찰하기만 하거나 직접 A 부서에게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요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권한을 줌으로써 B 부서는 A 부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슬슬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GA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으나 특정 리저에는 업데이트 되었지 않았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데이터 보안 혹은 어드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레드시프트에서는 로우 레벨 시큐리티를 지원합니다. 로우 레벨 시큐리티는 아까와 마스킹과는 아예 다르게 데이터를 특정 조건으로 제한하여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이름이 들어있는 테이블이 있고 기존에는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만 있다면 해당 테이블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로우 레벨 시큐리티에서는 이제 테이블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앨리스란 사람이 앨리스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된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하나의 로우 레벨 시큐리티 패턴이 아닌 다양한 로우 레벨 시큐리티 패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 테이블 쿼리를 통해서 복수의 로우 레벨 시큐리티 패턴이 AND 조건으로 동작할 것인지 or 조건으로 동작할 것인지 지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로우 레벨 시큐리티에 컨정션 타입을 추가함으로써 설정이 가능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해당 로우 레벨 시큐리티를 2개 적용시켜서 or 조건으로 동작하게 한 예시입니다. 만약에 기존과 같이 해당 조건을 적용시키셨다면 애널리틱스 롤을 가지고 있는 앨리스는 카트 그룹이 콘서트와 카트 네임이 재즈인 결과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는 그것보다는 폭넓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로우 레벨 시큐리티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라면 이제 보다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업데이트 내용은 2개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레드시프트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오픈소스 테이블 포맷인 혹은 레이크하우스라고 불리는 아이스버그를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신다면 한 번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최근에 가장 화두는 역시나 기존의 CRUD 대응이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CRUD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기능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나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최근 조명받고 있는 기술인 만큼 레드시프트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도 레드시프트 쿼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테이블은 기존의 하이브 구조의 데이터 레이크보다 특정 규모에 도달하였을 때 관리가 편해지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의 차이나 베이징 리전의 추가 소식입니다. 기존에 차이나 리전에 서비스 중이셨거나 예정 중이신 고객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는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혹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어보신다면 지금 콘솔에 들어가셔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사용해 보세요. 현재 300불 정도의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아까의 말씀을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인프라를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버리스인 만큼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사용도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에 레드시프트 신규 업데이트를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번에 신규 발표된 기능들이 AWS에선 다소 BI를 위한 쿼리 레이어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레드시프트, 그리고 그러한 레드시프트와 S3 통합을 도와주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발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작성한 제목입니다. 제목에 걸맞는 만족스러운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SA 김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MMDI 센터의 이민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오픈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2023년 11월 20일에 발표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지원 버전 중 오픈서치 2.11 버전에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검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서치 소개, 오픈서치 어휘 검색, 오픈서치 의미 검색, 마지막으로 신규 버전의 신기능인 하이브리드 검색 예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서치는 NoSQL 데이터 저장소 기반으로 동작하는 클러스터 기반의 검색 엔진입니다. 대규모 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설치 과정이나 사용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편합니다. 오픈서치는 JSON을 사용하여 RESTful 방식으로 모든 명령어가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오픈서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최소 단위로 다큐먼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문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저장을 요청하게 되면 해당 문서에 대해 인덱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문서는 테이블의 한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실 때에는 인덱스명을 기본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색인된 문서는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서 구성되는데 이것을 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저장할 때에 샤드 개수를 지정하면 랜덤으로 샤드 개수만큼 분산되어 여러 노드에 배포하게 됩니다. 노드에도 대표적으로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있는데 문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노드에 배포하게 됩니다. 오픈서치는 같은 샤드를 동일한 인스턴스에 존재하지 않게 해야 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분산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노드가 손상이 되어 노드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당 노드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노드의 샤드들에 의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픈서치에서는 선언이 가능한 문자열 타입에는 텍스트와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게 될 텍스트 타입은 요청된 문자열을 용어 단위로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어진 모든 단어에 어떤 문서에서 이 단어가 추출되었는지 마킹을 해두게 되는데요. 이를 역 인덱스라고 합니다.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주요 키워드별로 해당 내용이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페이지를 다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료를 찾는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픈서치는 저장되는 문서는 모든 문자열 피드별로 역 인덱스를 생성하는데, 문자열 피드가 저장될 때 실제로는 몇 가지 기능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기능을 애널라이저라고 칭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검색어로서 가치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하거나 동의어들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서는 색인 시 설정한 애널라이저에 의해 분석 과정을 거쳐 토큰으로 분리하여 색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애널라이저는 색인 시점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검색 시점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애널라이저를 통과한 단어는 다시 역색인으로 저장된 문서를 찾고 이를 통해 스코어를 계산해 결과로 제공하게 됩니다. 어휘 검색은 그 단어 자체로의 검색을 뜻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단어로 검색한다면 수많은 웹페이지에서 해당 단어가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검색 엔진 취합해서 결과로 보여줄 것입니다. RDBMS는 검색 시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픈서치에서는 검색 결과가 요청한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얼마나 근접한지를 계산하는 BM25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해당 계산을 통해 나온 점수는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점수이며 높은 결과 순서대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식에서는 우리가 TF-IDF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TF는 단어가 문서에 등장하는 횟수로 빈도수가 높을수록 문서의 검색 점수는 높아지므로 문서 내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 그 단어의 가중치를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IDF는 전체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가 적을수록 문서의 검색 점수는 높아지므로 여러 문서에 등장할수록 낮은 가중치를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BM25 알고리즘은 TF-IDF 알고리즘에 보정치를 추가해서 단어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너무 많이 단어가 등장해서 가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여 성능을 개선한 알고리즘입니다. 의미 검색은 유사한 의미나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BM25 알고리즘의 정확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황에서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검색에 대한 단어가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픈서치에서 추상적인 표현을 해결해주는 의미 검색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효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 있게 사용할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제에서 와일드 웨스트라는 단어로 조회했을 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웨스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서부 영화, 총잡이, 무법자, 현상금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해당 오른쪽 예제의 의미 검색에서는 카우보이가 말을 타며 로데오를 연출하는 결과가 반환되었습니다. 저와는 약간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느낌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예제의 어휘 검색은 단어의 일치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알고리즘 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단어와 일치하지 않는 로데오 같은 결과보다는 각 단어의 어휘와 일치하는 개수에 의거하여 서부에 위치한 농구팀과 야생동물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단어와 단어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각각
웨스트, 와이드의 단어로 검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어 그 자체만 고려하는 어휘 검색과 달리 의미 검색은 검색 문맥에서의 의미도 고려하기 때문에 좀 더 골고루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휘 검색과 의미 검색 두 가지 다 특정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미 검색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든 전부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 스테이션을 검색을 하였을 때 예시의 오른쪽 어휘 검색은 원하는 결과를 일치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왼쪽의 의미 검색은 스테이션 대에서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의미 검색보다는 어휘 검색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검색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용자가 어떤 검색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검색 키워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기술의 장단점을 보완해준다면 어떨까요? 오픈서치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미 검색과 어휘 검색을 결합 쿼리를 사용하여 둘의 결과를 취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픈서치가 결합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쿼리 개체가 모든 샤드에 전달되어 샤드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결과치를 각각의 채점 방식으로 계산을 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치는 점수가 최종적으로 반환되기 전에 서로의 점수에 있어서 정규화를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골고루 점수가 분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둘의 조합에 대한 결과는 단어의 정확성을 높이는 어휘 검색에 대한 결과가 가장 먼저 반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점수가 매기기 전에 서로의 정규화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복합 쿼리에 대한 기능 추가로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이브리드 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어휘 검색과 의미 검색의 결과를 합쳐지는 과정에서 정교한 정규화를 거쳐 어휘 검색과 의미 검색에 의한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의 코디네이터 노드는 데이터 노드에 쿼리를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데이터 노드의 샤드는 관련성 점수가 있는 문서들을 코디네이터 노드에 반환됩니다. 해당 결과값을 컨벡스 콤비네이션이라는 블록 조합 방식으로 정규화를 진행해서 결과값을 뽑아냅니다. 쿼리 요청 시에 가중치를 추가할 수 있어서 적절한 가중치를 설정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낼 수가 있지만 가중치는 매번 상황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노드에 요청을 하여 결과값을 가져온 후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오픈서치 2.10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AWS 오픈서치 서비스에는 2.10 버전을 지원하지 않고 2.12 버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AWS에서는 2.12를 사용해야 하이브리드 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검색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ML 언어 모델 설정, 수집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인덱스를 생성하여 해당 인덱스에 데이터를 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데이터 검색의 차이점을 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벡터 인베딩 생성하기 위해 언어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모델 그룹을 등록을 합니다. 모델 그룹을 등록할 때에 모델 그룹명은 고유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룹을 등록하게 되면 모델 그룹 아이디를 반환받습니다. 모델 그룹을 등록을 하였으면 다음에는 모델 그룹을 가지고 모델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모델은 허킹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디스티벌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등록은 비동기 처리로 이루어지며 반환받은 태스크 아이디를 이용하여 작업 상태 조회 API로 작업 상태를 확인하여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델 아이디도 확인합니다. 모델을 등록하게 되면 모델 인덱스에 저장이 되었으니 해당 모델을 사용하려면 모델을 배포합니다. 모델을 배포하면 모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 메모리에 캐싱이 됩니다. 모델 등록할 때처럼 비동기로 처리를 하므로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작업 상태 조회 API로 컴플리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델을 배포했으니
수집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수집 파이프라인은 문서가 색인되기 전에 문서 피드를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벡터 임베딩을 생성하는 텍스트 임베딩을 설정을 할 때 이전에 생성한 모델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벡터 임베딩 값으로 서로 간의 거리 차이로 유사성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생성 시에 필드 매핑 타입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KNN 인덱스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수집 파이프라인은 이전에 생성한 NLP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들을 색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여자대학농구팀, 야생동물, 야생마, 로데오 카우보이를 키워드로 한 문장들을 여러 문서 키워드에 각각 넣어서 색인을 하였습니다. 인덱스를 조회해보면 인베딩 배열에 벡터로 된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 해당하는 텍스트를 벡터형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이제 각각 특성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어휘 검색을 사용하여 조회를 하였습니다. 웨스트 단어가 가장 많은 문서가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반면에 해당 단어가 없는 문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의미 검색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수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개의 문서도 전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의미를 고려하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된 점수에 의해서 문서 순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검색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쿼리 점수를 정규화하고 결과 목록을 병합 및 정렬하여 코디네이터 노드에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정을 살펴보면 웨이트 중에 가정치를 주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결과가 반환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을 통해서 어휘 검색과 의미 검색을 같이 사용하여 요청한 결과 일정한 수준으로 점수가 균등하게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휘 검색은 단어와 일치하는 개수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의미 검색은 단어의 유사성에 의해 점수를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두 검색의 조합에 있어서 어휘 검색에 치우쳐져 있던 검색 점수를 하이브리드만의 파이프라인과 정교화 방식을 추가하여 골고루 점수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품질의 검색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엘라스틱 서치 전형에서는 1년 전부터 제공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픈서치도 제공하게 된 건데요. 전면 무료인 오픈서치에서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낙관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휘 검색과 의미 검색은 각 검색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항상 모든 상황에 원하는 정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둘의 조합을 하여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하이브리드 검색을 사용하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아마존 오픈서치 하이브리드 검색을 설명한 메가존 클라우드 MMDR 센터의 이민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스마이그레이션 DR센터의 길준범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AWS는 IT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3와 EC2를 처음 서비스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AWS는 17년 후인 23년에 온통 생성형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들로 리인벤트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AWS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이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영역,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아키텍처 개선을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과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새롭게 AWS에 추가된 기능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발표 자료의 내용은 키노트에서 언급된 신규 서비스들이 필요한 그리고 유용한 이유들에 대한 배경 설명과 GA로 발표된 콘솔에서 확인하는 My Applications, 프리뷰로 발표된 클라우드워치의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스
두 가지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매년 연기력이 늘어나고 있는 아마존의 CTO이자 부사장인 버너 보게스의 키노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검소한 아키텍트라는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핵심은 클라우드가 하드웨어의 제약사항을 다 없애버렸다고 비용의 고민까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리인벤트인 2011년에 내가 말했었잖아 라고 하면서요. 최근 경제가 안 좋아지고 비용에 대한 고민이 23년에 큰 화두였지만 지속 가능성, 자원을 절약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선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아키텍처, 빌더들이 따라야 할 검소한 아키텍트를 위한 법칙 혹은 프레임워크를 안내했습니다. 비용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술이고 다시 되찾아야 한다면서요. 대부분의 비용 이야기다 보니까 코스트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크게는 3가지 단계, 설계, 측정, 최적화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측정 단계, 매저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의 의역을 하자면 세분화되지 않은 시스템은 어떤 기능에 얼마의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레벨로 비용을 체크하고 기능별로 구분을 하여 비용 절감 활동을 하고 투자되는 비용만큼 매출이나 구매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관측 가능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수작업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의존성, 우선순위,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측이 가능해야 측정할 수 있고 측정이 되어야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이 고도화될수록 장애를 대응하던 방식에서 예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요청을 받던 AWS는 관련하여 올해 리인벤트에서 2가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AWS 매니지먼트 콘솔 My Applications입니다. AWS의 서비스 자원을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A로 키노트에서 공개된 My Applications는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비용, 상태, 성능, 보안 태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사용량과 비용 관련 위젯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의 요약 정보들이 제공되며 어플리케이션별 현재까지의 비용과 해당 월의 예상 비용, 가장 많이 사용한 서비스 탑5, 월별 트렌드 차트를 포함한 정보들을 한눈에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담당자에게 비용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날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결제 내역과 누적 금액을 바로바로 받아보면서 이번 달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우리 생활비처럼요. 컴퓨팅 위젯은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해 놓은 컴퓨팅 자원의 정보를 기반으로 지표를 표시합니다. 총 알람과 자원 수량 등이 표기되며 CPU 사용률과 람다 호출 실패 정보들을 보여주는 클라우드 와치의 차트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EC2 또는 람다 함수가 설정되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운영 위젯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자원에 대한 알람과 SLO, SLI, 그리고 표준화된 어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들을 어플리케이션스 시그널을 요약해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이슈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영역은 상태 관리, 패치 관리, 구성 관리 등을 보여주며 AWS 시스템 매니저의 인사이트를 요약하여 표시합니다. 보안 영역은 AWS 시큐리티 허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보안 결과를 표시합니다. 심각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보안 상태 모니터링을 하며
중요하거나 심각도가 높은 결과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그 영역은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태그들을 표시합니다. 이 위젯은 태그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이 기존의 AWS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면 어플리케이션별로 볼 수 있게 그냥 나눠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사용 방법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명만 추가하고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에 자원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스를 통해 수작업이나 사용자 지정 코드 없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빌더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뷰로 발표된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스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추적하기 위해 자동으로 측정하고 운영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겨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표준화된 계기판에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스의 기능 혹은 4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WS의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운영 데이터를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전 구축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변칙적인 사항을 발견하고 분석하며 종속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로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측정 세트 및 지표들을 제공합니다. 리퀘스트, 대기 시간, 오류 및 결함 정보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레벨 목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장애가 생기기 전에 사전 대응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표 추적에서 인프라까지 모두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스에서 활성화된 목록은 모든 서비스 및 종속성에 대한 운영 지표를 대시보드에서 표시하여 이상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EKS 클러스터가 앱 리지스트리에 태그가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에 속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옵니다. 서비스 요청이 실행 중인 EKS 파드, 클러스터 또는 네임스페이스 조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컨테이너 인사이트로 직접 이동하여 CPU 또는 메모리 사용률과 같은 자세한 컨테이너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그래프를 클릭하면 작업 측정 항목 및 특정 순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호 연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답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색된 모든 서비스와 표준화된 지표, 예를 들면 요청량, 대기 시간, 결함 및 오류 등이 자동으로 서비스 페이지와 서비스 맵에 표시됩니다. 서비스 맵은 서비스 상태, 해당 작업, 종속성 및 작업과 종속성 사이의 모든 호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시각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엑스레이 추적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세그먼트 타임라인 페이지를 확인하여 호출 경로를 따라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스는 자바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다른 언어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지원은 향후로 계획되어 있고요. 아마존 EKS, 아마존 ECS, 아마존 EC2에서 지원되고 테스트되었습니다. 새로운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옵저버빌리티 EKS 추가 기능을 활성화하면 아마존 EKS 콘솔에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어플리케이션 및 컨테이너 원격 측정을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콘솔에서 직접 기존 아마존 EKS 클러스터 또는 기타 컴퓨팅 유형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이미 있는 지표 분석 및 운영을 위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확보를 위한 비용, 상태, 성능, 장애 등 분석 도구를 통해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AWS를 사용하면서 인프라 담당자로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사이트도 가질 수 있는 도구로서 두 가지 서비스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스 마이그레이션 DR 센터의 길준범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서비스 그룹의 EA 매니저입니다. 제가 진행할 세션은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서비스의 신규 업데이트 기능 소개입니다. 저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AWS 클라우드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슈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이벤트로 인해 트래픽이 폭증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배포 작업 이후에 서비스가 이슈가 생기는 등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로그와 매트릭과 같은 관측 가능한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드워치는 AWS 인프라 환경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모니터링 서비스이며 저는 이 클라우드워치 서비스에 대한 신기능을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 리인벤트에서는 AI, ML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능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규 기능 또한 AI 기반의 쿼리 기능과 로그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패턴 분석기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워치 로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워치 로그 클래스에 대해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기능을 소개하기에 앞서 쿼리 제너레이터와 패턴 분석기 기능의 경우 로그 인사이트와 매트릭 인사이트에 신규 추가된 기능으로 기능 이해를 위해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 인사이트와 매트릭 인사이트는 모두 클라우드워치의 한 기능으로 그중 클라우드워치 로그 인사이트는 2018년에 출시된 기능으로 빠른 대화형 쿼리를 위해 만들어진 쿼리 엔진입니다. 사용자는 로그 인사이트를 통해 클라우드워치 로그 그룹에 적재되고 있는 데이터를 쿼리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AWS에서 제공하는 예제 쿼리를 통해 자주 서치되는 데이터들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그 인사이트는 S3를 통해 로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아테나와는 달리 클라우드워치 로그들과 다이렉트로 통합되어 있어서 로그 데이터에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실시간 에러 로그 확인 등에 적합합니다. 다만 로그 인사이트는 일반적인 SQL문을 사용하지 않고 AWS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쿼리문을 통해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리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쿼리 언어를 학습해야 하며 로그에 대한 빠른 확인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워치 매트릭 인사이트입니다. 이 기능은 2022년에 출시되었으며 AWS 리소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매트릭 데이터를 쿼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로그 인사이트가 텍스트 기반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기능이었다면 매트릭 인사이트는 C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수치적인 매트릭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능입니다. 매트릭 인사이트에는 자동으로 쿼리를 생성해주는 빌더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쿼리 제너레이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능 소개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쿼리 제너레이터는 로그 인사이트 및 매트릭 인사이트에 신규로 추가된 기능으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쿼리 검색 기능입니다. 현재 서울 리전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버지니아 북부와 오레곤 리전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쿼리 제너레이터는 쿼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질의를 할 수 있고 이 질의를 통해 로그에 대한 쿼리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문에 대한 학습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쿼리의 각 라인별로 주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에서는 생성된 쿼리에 대한 설명과 해당 구문이 선택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에 대한 반복적인 심층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반 언어를 통해 생성된 첫 번째 쿼리에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된 결과를 기반으로 쿼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쿼리에 대한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쿼리 제너레이터 기능을 사용하여 S3 에러 로그를 추출하는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로그인사이트에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활용하여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쿼리 제너레이터의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언어로 작성합니다. 저는 최근 2주간 전체 S3 에러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 상단에서 2주 기간을 선택하고 프롬프트 창에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후 Generate New Query 버튼을 클릭하면 프롬프트에 입력한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쿼리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쿼리를 확인해보면 이벤트 소스가 S3고 에러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이고 쿼리를 실행하면 아래 로그 탭에서 전체 S3 로그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 작은 톱니바퀴 버튼 아이콘을 통해 주석을 달 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쿼리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여 쿼리문을 생성했을 때 적용되는 옵션으로 다음 장표에서는 이 기능을 켰을 때의 쿼리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쿼리 제너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쿼리문에는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성된 쿼리문은 유지한 채로 추가하고 싶은 조건을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고 제너레이트 쿼리가 아닌 업데이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저는 기존 결과에 이벤트 이름과 사용자 이름을 그룹화하여 데이터를 뽑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추가로 입력된 조건만 기존 쿼리에 추가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주석 추가 옵션을 활성화한 결과로 이와 같이 쿼리문을 생성한 이유에 대해 자동으로 설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값을 확인해보면 이벤트 네임과 유저 네임이 그룹화되어 있고 해당 조건과 일치하는 로그 이벤트의 개수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운영 시에 자주 확인해 보았던 로그를 쿼리 제너레이터에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콘솔 로그인 시도 이력입니다. 컬럼 값의 IP 정보나 리전 정보, 사용한 IM 토탈 카운트 등 중요한 컬럼이 자동으로 세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원하는 컬럼 값이 있을 경우 결과 값은 유지한 채로 프롬프트에 A 컬럼 추가해줘 등의 조건을 추가한 후 업데이트 쿼리를 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IM 유저에 대한 변경사항을 추출하는 쿼리입니다. 위와 같이 create user, delete user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결과값도 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은 API 호출 로그 중 deny 로그를 추출하는 쿼리입니다. deny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access deny 등이 포함된 쿼리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조건인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으며 쿼리 생성 결과물도 높은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패턴 분석기입니다. 패턴 분석기는 로그인 사이트로 쿼리한 결과값을 패턴화하여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쿼리 결과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자세히 분석해주며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값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사용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턴 분석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쿼리 제너레이터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먼저 쿼리 제너레이터에 가장 빈번한 패턴을 가진 S3 로그를 추출하는 쿼리를 질의하여 쿼리문을 생성했습니다. 쿼리를 실행한 후에 패턴 탭을 선택해보면 이와 같이 어떠한 로그 패턴이 몇 %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트를 통해 이 패턴 값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 시간대별 로그의 빈도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에 따라서 시간대가 아닌 일자별 빈도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패턴의 변수값인 토큰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토큰에 해당하는 값의 개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패턴의 2번 토큰의 경우 어느 시간대에 해당 패턴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토큰 4번과 같이 어떤 리전에서 로그가 많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분석기에서는 비교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서 현재의 결과값과 비교할 기간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절대값과 상대값 중 원하는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현재의 결과값이 1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revious day를 설정하여 전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설정하면 쿼리문에 다음과 같이 한 줄이 추가되게 됩니다. 앞선 쿼리문을 실행하고 패턴 탭을 확인해 보면 기준 패턴을 비교 대상인 전날 패턴과 비교하여 기준 패턴의 빈도가 전날 대비 얼만큼 더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인스펙트로 확인해 보면 그래프를 통해 보다 가시성 있게 비교가 가능하며 특정 토큰 값에 대한 디테일한 비교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쿼리 제너레이터와 패턴 분석기 기능에 대한 장단점으로는 긴 쿼리문을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언어로 질의하면 자동으로 쿼리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이슈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관리 목적 등으로 콘솔 로그인 이력이나 IM 유저 변경 히스토리와 같은 내역을 정기적으로 추출해야 하는 경우 로그인 사이트에서는 CSV 파일 추출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쿼리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석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세부적인 값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기능을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워치의 신규 로그 클래스가 출시되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클라우드워치 IA 로그 클래스는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로그에 적용하기 적합한 클래스입니다. 기존 스탠다드 클래스 대비 50%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콘솔에서 신규 로그 그룹을 만들 때 IA 클래스를 선택하고 생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S3 스토리지 클래스처럼 클래스별로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전에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IA 클래스는 스탠다드 클래스와 동일하게 교차 계정 기능과 KMS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워치 로그인사이트 쿼리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클라우드워치 콘솔이나 로그인사이트만 사용하여 로그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제한되는 기능으로는 구독 필터나 매트릭 필터 등이 있고 쿼리 제너레이터나 패턴 분석 기능도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로그 그룹의 로그 클래스를 변경할 수는 없고 신규 생성된 로그 그룹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 그룹은 S3보다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S3에 비해 다소 높은 적재 비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양이나 용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IA 클래스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서비스 이점을 비용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워치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자동으로 클라우드워치 로그의 이상을 감지하고 알람을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워치 어노멀리 디텍션 기능이나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GPU에 대한 쿼리와 경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몇 가지 더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EA 매니저였습니다.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RDS MySQL과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로 ETL 통합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 MMDR 센터 DBA 문봉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로 ETL 통합 필요성과 제로 ETL만의 장점 및 특징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제로 ETL 통합 시작하기 파트에서 제로 ETL 통합을 구축해보고 동기화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로 ETL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ETL 방법은 추출, 변환, 로드입니다. 소스 단에는 아마존 RDS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타겟 단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있고 MySQL에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곧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작업량이 늘어나고 데이터 동기화 시간이 길어지며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존 RDS MySQL과 아마존 레드시프트 간의 제로 ETL 통합을 지원합니다. 아마존 RDS MySQL의 트랜잭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있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머신러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로 ETL 통합을 사용하면 추출, 변환, 로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로 ETL 통합은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중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여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제로 ETL 통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ETL 통합은 실제로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초기 동기화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한 상태로 유지한 다음 백엔드에서 수행하려는 모든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시드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오로라 스토리지 계층에서 이루어져서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 제로 ETL 통합은 아마존 RDS MySQL의 데이터를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전송할 때 일부 변화를 수행하는 경우 모든 변화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MySQL과 레드시프트가 같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인 바차와 같은 데이터 유형이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드시프트에서 약간 다른 형태를 갖는 데이터 타입으로 플롯과 리얼, 데이터 타임과 타임스탬프와 같이 다른 것이 있다면 제로 ETL 통합은 자동으로 모든 변환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를 시드한 후 다음 단계는 동기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로 ETL 통합은 MySQL의 빈 로그에서 변경되는 레코드를 캡처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CDC 스트림을 통하여 레드시프트로 전달합니다. 제로 ETL 통합은 80개 이상의 DML 및 DDL 유형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테이블 동기화를 유지합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몇 초 이내에 반영되며 사용자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로 ETL 통합은 트랜잭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레드시프트에서 보는 데이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데이터베이스가 페일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원력 있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멀티에이지 페일오버 하거나 재부팅하거나 데이터베이스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포트 변경과 같은 사항을 적용하면 데이터를 다시
시드해야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제로 ETL 통합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성능이 뛰어납니다. 데이터 복제는 아마존 RDS MySQL에서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로 ETL 통합은 각각의 아마존 RDS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사용 사례를 위해 하나의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제로 ETL 통합은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모니터링 지표도 제공합니다. 복제 지연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 ETL 통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RDS MySQL을 생성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RDS 중 오로라 MySQL을 생성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파라미터와 인스턴스 파라미터를 각각 생성했습니다. 오로라 MySQL은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과 인스턴스 파라미터 그룹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그룹에서 파라미터 명이 동일하면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설정값이 우선권을 가지며 파라미터 명이 다를 경우 각각 파라미터 설정값이 반영됩니다.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과 인스턴스 파라미터 그룹의 생성이 완료가 되면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파라미터 6개를 수정하겠습니다. 오로라 인핸스드 빈 로그를 true로, 빈 로그 백업을 false로, 빈 로그 포맷을 low로, 빈 로그 리플리케이션 글로벌 DB를 false로, 빈 로그 로우 이미지를 full로, 빈 로그 로우 메타 데이터를 full로 파라미터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AWS 콘솔에서 RDS를 클릭한 후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합니다. 오로라 MySQL을 선택하고 엔진 버전을 선택합니다. 제로 ETL 통합은 MySQL 8.0.32 버전 이상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로라 MySQL 3.05.0을 선택하고 DB 클러스터 식별자와 어드민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포트 번호, 보안 그룹 등 기본적인 설정 값을 입력하고 이전에 생성해 두었던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과 인스턴스 파라미터 그룹을 지정하여 RDS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생성하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레드시프트를 클릭한 후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클릭 후 Create Puriv 워크그룹을 클릭하여 워크그룹과 네임스페이스 명을 입력하고 어드민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생성합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제로 ETL 통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해당 파라미터 Enable Case Sensitive Identifier은 디폴트 값이 false라서 true로 변경해야 합니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작업 그룹에서 대소문자 구분을 활성화하려면 AWS CLI를 사용해야 합니다. AWS CLI에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워크그룹 네임만 위에서 생성한 워크그룹 명으로 변경하여 실행합니다. 이제 제로 ETL 통합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RDS를 클릭한 후 제로 ETL 통합을 클릭을 하고 제로 ETL 통합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제로 ETL 통합 생성 화면에서
먼저 통합 이름을 지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 타겟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하면 에러가 나면서 리소스 정책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제로 ETL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픽시 포미를 체크한 후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제로 ETL 통합이 타겟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자동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ETL 통합 생성을 클릭합니다. 제로 ETL 통합 생성은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로 ETL 통합 생성이 완료되었어도 아직 RDS MySQL과 레드시프트 간의 연동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제로 ETL 통합용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해야 합니다. Create Database from Integration을 클릭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명을 지정하고 Destination Database Name을 기입하여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완료합니다. 아래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에 액티브라고 변경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제로 ETL 통합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로라 MySQL에 접속하여 간단한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인서트 하겠습니다. 인서트 이후 해당 테이블을 셀렉트 쿼리를 실행하면 원 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제로 ETL 통합으로 연동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 쿼리 에디터 V2를 실행합니다. 레드시프트 쿼리 에디터 V2에서 제로 ETL 통합용 데이터베이스 명을 선택한 후 해당 테이블을 셀렉트 쿼리를 실행하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원 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 ETL 통합 기능을 사용하면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있는 여러 개의 아마존 RDS MySQL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더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다이나모 DB와 같은 다른 제로 ETL 통합의 데이터와 함께 동일한 아마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걸쳐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조직의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MMDR 센터의 DBA 문봉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AWS 인프라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빛나리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AWS 리인벤트에서 새로 소개된 아마존 오로라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오로라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가 출시된 배경, 그리고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등 새롭게 생긴 개념과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점점 더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의 발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확장됨에 따라 점점 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확장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vCPU를 프로비저닝 한다던가 IO를 최적화한다던가 혹은 많은 물리 시스템과 많은 작업자를 배치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읽기의 경우는 읽기 전용 복제본을 필요에 따라 15개까지 생성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분산 처리를 위해 샤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샤딩이란 데이터베이스를 분할하여 각 샤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자체적인 샤딩 및 분산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여 수평적인 확장을 지원합니다. 샤딩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분산시켜 전체 시스템 처리량을 향상시키고 확장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샤딩은 확장에는 용이하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많은 기능들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인스턴스에서 쿼리할지, 각 샤드들의 업그레이드, 패치, 백업 등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또한 분산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지 등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처리의 필요성, 샤딩의 이슈 등으로 인해 오로라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가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오로라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는 자동화된 수평 확장을 지원하며 초당 수백만 건의 쓰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으며 페타베이터 규모의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일부 리전에서만 프리뷰로 제공되며 아직 한국 리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는 단일 DB의 단순성을 가져가면서 샤딩된 DB 성능을 가지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확장을 위해 분산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단일로 유지하도록 하며 트랜성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샤드 그룹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는데요. 샤드 그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쓰기 및 읽기를 확장하고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기존 오로라는 15개의 읽기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지만 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단일 라이터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을 보완하였는데요. 리밀리스 데이터베이스는 샤드 그룹을 통해 라이터가 사용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페이로버로 작동하게 됩니다. 샤드 그룹은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며 모든 인프라를 캡슐화하기 때문에 백업이나 업그레이드와 같은 클러스터 수준의 작업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샤드 그룹은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잭션 라우터와 데이터 액세스 샤드 2계층의 아키텍처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샤드 그룹을 생성하는 AWS CLI입니다. 어떤 DB 클러스터에 샤드 그룹을 생성할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샤드 그룹 이름도 지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맥스 ACU와 컴퓨트 리던던시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ACU란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성능 수준을 나타내는 단위로 CPU, 메모리,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능 지표입니다. 최대 ACU를 설정하여 샤드 그룹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일종의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트 리던던시도 지정해야 합니다. 리던던시는 샤드의 각 부분 테이블의 복제본을 몇 개 생성할지 정하는 것인데요. 라우터의 경우에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라우터가 대신하여 별도 장애 조치가 불필요하지만 샤드의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호스트가 다시 프로비저닝 될 때까지 해당 샤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던던시 설정을 하여 장애 시 바로 다른 에이지의 복제본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0에서 2 사이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0일 경우 복제본을 생성하지 않아 장애 조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샤드 그룹은 디스트리뷰트 트랜잭션 라우터와 데이터 액세스 샤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스트리뷰터 트랜잭션 라우터에 대해 먼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트 라우터는 샤드에 직접 연결할 필요 없이 이 라우터가 새로운 엔드포인트로 제공됩니다. 이 라우터에는 데이터가 아닌 키에 대한 정보나 샤드 간 매핑 스키마 등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라우터는 트랜잭션이 사용할 시간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랜잭션 스냅샷 시간을 할당하고 분산 커밋을 진행하는 등 쿼리 및 다중 샤드 처리를 위한 초기 계획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하에 따라 수직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샤드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지 않는 분산 스토리지로서 동작을 합니다. 테이블 조각 또는 범위를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조율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샤드는 샤드키 공간의 일부를 소유하며 참조 테이블의 전체 복사본을 보유합니다. 부하에 따라 수직으로 확장하며 단일 데이터 액세스 샤드가 부하가 커지면 수평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샤드는 라우터로부터 트랜잭션 컨텍스트 및 계획, 테이블 조각을 전달받아 로컬 쿼리 계획 및 실행, 로컬 커밋 실행 및 로컬 트랜잭션 로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단일 샤드 트랜잭션일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샤드는 두 종류의 테이블로 구성됩니다. 샤디드 테이블과 레퍼런스 테이블인데요. 두 테이블 모두 데이터 액세스 샤드에 의해 관리되며 수직 및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테이블은 오로라 분산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 내구성을 위해 항상 세 가지 영역에 저장됩니다. 샤드 테이블은 전체 데이터를 담지 않고 특정 샤드키 범위의 열값 기반 데이터만을 포함합니다. 반면 참조 테이블은 분산되지 않고 모든 샤드에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 동일한 샤드키가 있는 조건 하에 조인이 자주 필요한 것을 단일 샤드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자주 수동되지 않지만 데이터 쿼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참조 테이블로 구성하는 것이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샤드 테이블과 참조 테이블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포스트그레 SQL 쿼리문과 최대한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테이블 모두 구문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 모두 구문을 추가하여 샤딩된 테이블은 샤딩으로 레퍼런스 테이블은 레퍼런스라고 설정 후 테이블을 생성하면 됩니다. 샤딩된 테이블의 경우는 샤드키를 기반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샤드키를 사용할지 명시하는 구문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며 샤딩된 테이블과 연결할 샤딩 테이블은 어떠한 테이블과 조인할지 연결할 샤딩 테이블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시 레인지 파티셔닝을 사용하여 키를 분산시키는데 샤드키는 64비트 공간으로 해시되어서 공간의 범위를 여러 샤드에 할당합니다. 이러한 범위를 테이블 프래그먼트, 즉 테이블 조각이라고 부르며 각 테이블 조각은 특정 샤드의 소유권이 할당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액세스 샤드는 지속되지 않는 오로라 분산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며 샤드 내에는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 액세스 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테이블 슬라이싱은 샤드 내 테이블 조각을 작은 슬라이스로 분할하여
샤드 내에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슬라이스는 수평 확장을 지원하며 동시에 여러 슬라이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확장할 때는 샤드 스플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테이블 슬라이스를 관측된 부하와 시스템 지식을 기반으로 새 노드로 이동시킵니다. 오로라 스토리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며 핫 샤드에 추가 로드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 테이블은 분산 트랜잭션과 ACID 속성을 가지며 병렬로 쓰입니다. 주로 자주 읽히거나 다른 샤드된 테이블과 자주 조인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트랜잭션 처리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러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 트랜잭션 처리에 관한 몇 가지 핵심 개념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트랜잭션 라우터는 응용 프로그램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트래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로 트랜잭션 라우터를 통해 분산된 샤드로 라우팅됩니다. 리밋리스 데이터베이스는 바운디드 클락 기반의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일관성과 격리성을 보장합니다. 바운디드 클락은 특정 트랜잭션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상태를 제한함으로써 트랜잭션의 시간적으로 격리되고 순서가 지켜지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시킵니다. 각 트랜잭션은 단일 샤드에서 쓰기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산 커밋은 여러 샤드에 걸친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커밋하고 필요할 경우 롤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리밋리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트랜잭션 처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쿼리 플로우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의 플로우는 라우터에서 샤드, 다시 라우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처음 라우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쿼리를 받아 어떤 샤드에게 쿼리를 보낼지, 어떤 조인을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여 부분 쿼리를 생성하고 트랜잭션 컨텍스트와 함께 여러 샤드로 전송합니다. 샤드는 라우터로부터 받은 쿼리를 로컬 조인 및 스캔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라우터로 보내게 되고 라우터는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직접 전달하거나 필요에 따라 최종 조인 필터, 집계 등을 수행 후 전달하게 됩니다. 샤드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고 있고 데이터 액세스 경로, 테이블 스캔, 로컬 조인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라우터는 최종적으로 조인, 필터 등 집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샤드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성능, 최소 대기 시간 및 최고의 전체적인 확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리전에서 프리뷰로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밋리스와 호환되는 사용 중인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샤드 그룹 생성을 통해 샤드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샤드 그룹이 생성되면 리밋리스 전용 엔드포인트가 생기고 이를 통해 기존 포스트그레 SQL과 동일하게 관리 도구를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오로라 리밋리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샤드 그룹으로 캡슐화하여 샤딩된 분산 처리를 단일 엔드포인트를 통해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할 만한 점 같습니다. 리밋리스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까지는 이에 적합한 테이블 구성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패턴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의 많은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정식 출시되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MSC 빛나리 매니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